혹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는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밤이면 같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던 존재가 바로 형제 자매였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자라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다 보니 젊었을 때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보다 아픈 일, 장례식이나 병문안 같은 순간에서만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평생의 친구다. 하지만 막상 60세, 70세가 되어 노년에 접어들면 과연 그 형제 자매가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는 늙으면 쓸모가 없다. 처음 들으면 서늘하기까지 한 이 말,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이 말을 남길 때 그의 마음은 결코 냉정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산은 누구보다 형제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둘째 형 정약전은 먼 흑산도에 유배되어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고, 셋째 형 정약종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맏형 정약현은 집안을 이끌며 무거운 짐을 떠안았지만 세월의 고단함 속에 지쳐갔습니다. 다산 자신도 18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 외롭게 학문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도 뼈아프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는 울타리이고 젊을 때는 힘이 되어주지만 세월이 흐르면 각자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커져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형제 자매는 늙으면 쓸모없다라는 말은 형제를 원망하거나 혈육의 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가혹하지만 꼭 필요한 깨달음을 던져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산 정약용의 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형제 관계를 말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였습니다. 목민심서, 금음심서, 경세의표 등 지금까지도 익히는 위대한 저서를 남긴 사상가였지요. 그런데 그의 천재성은 결코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뛰어난 형제들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남인 계열의 명문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맏형 정약현, 둘째 정약전, 셋째 정약종, 그리고 막내인 넷째 정약용. 이 네 형제는 모두 학문과 인품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당대 사람들은 정씨 집안의 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이들에게 영광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은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조선 지식인 가운데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귀중한 해양 생물학서를 남겼습니다. 그 책은 단순히 물고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섬마을 어부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지혜와 삶을 존중하며 학문으로 담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업적 뒤에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떨어진 외딴 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그는 늘 외로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사는 먼 남도로 흘러간 형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바다는 내 형의 무덤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하지요. 셋째 형 정약종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국 목숨을 바쳤습니다. 정약종은 평생을 바쳐 신앙을 전했고 당시에는 금지된 서학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신유박해 때 붙잡혀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6.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에도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다사는 이 소식을 유배지에서 들었습니다. 멀리서 동생의 죽음을 막지도 함께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피는 같지만 길은 달랐다는 비통함만 삼켜야 했지요. 마청 정약현은 늘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을 지탱하는 일도 조카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정치적 환난 속에서 친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계조차 막막해졌을 때에도 마청은 누구보다 묵묵히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청은 홀로 남아 한숨을 삼키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고단했고 그를 의지해야 할 동생들마저 각자 유배지에 흩어져 있었으니 정약현 역시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산 정약용.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의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한때는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영특한 학자였지만 권력의 바람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반역자의 가족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원두막 같은 집에 앉아 새벽마다 책을 읽고 밤마다 글을 쓰며 버텼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고독이 있었기에 목민심서와 흠음심서 같은 불멸의 저서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형제는 모두 빛나는 별이었지만 각자의 하늘에서 제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립된 형, 믿음을 위해 피를 흘린 형, 집안을 지키다 지쳐간 마청, 그리고 자신은 끝없는 유배 속에서 홀로 학문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다산이 말했습니다. 형제는 젊을 때는 의지가 되지만 늙으면 서로 도울 수 없다. 이것은 혈육의 정을 모른 채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형제들과 너무도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비극을 누구보다 마음 아프게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의 말은 더욱 뼈아프고 더욱 진실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긴 세월 동안 형제들의 삶을 지켜보며 형제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피를 나눈 정으로 뭉치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세월은 잔혹할 만큼 그 끈끈한 관계를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젊은 날의 형제들은 마치 한 배에 탄 사람들 같았습니다. 공부도 함께하고 서로의 성공을 위해 응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조임금이 있을 때만 해도 네 형제는 서로 기대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자 형제들의 운명도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마청 정약현은 가문의 생계를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둘째 정약전은 먼 섬에 갇혀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셋째 정약종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산 자신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때 다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제란 결국 함께 울고 웃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누구도 일부러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릴 때는 의지가 되고 젊을 때는 도움을 주지만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선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삶의 비극적 진실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다사는 형제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혈육이라고 해서 끝까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는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젊을 때는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형제도 나와 똑같이 무겁고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식, 각자의 병환, 각자의 생계. 그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서로의 어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다사는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이 결코 형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사는 결코 형제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제들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극산도에서 학문을 이어간 정약전의 고독도,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정약종의 희생도 가문을 떠안고 무너져간 마청의 고단한 삶도 다사는 누구보다 마음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존재이지만 인생의 모든 고비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산이 말한 형제는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몰락과 희생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홀로 유배지에서 버텨내면서 다사는 알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학문을 붙잡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형제, 친구, 자식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끝내 나를 지켜내는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내가 믿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파울로 코엘료. 다산 정약용의 삶은 이 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는 먼 바닷섬에 유배되어 평생 돌아오지 못했고, 누구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며, 누구는 집안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고단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다산 자신도 강진의 외딴 마을에서 18년의 세월을 유배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심지어 형제들로부터도 단절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다사는 작은 초가집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지붕은 비가 오면 새어내렸고 방바닥은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도 곁에는 형제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극산도의 거친 파도 속에 홀로 앉아 책을 쓰고 있을 정약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며 칼날 앞에서 쓰러진 정약종. 가문을 책임지느라 고단하게 늙어가던 마청 정약현.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던 형제들이 이제는 모두 먼 길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코엘료의 말처럼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다. 그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책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새벽녘이면 매화 향기를 맡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학문을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원고를 다듬으며 다시 자신을 세웠습니다. 외로움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학문과 사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족과 형제의 곁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면 그토록 방대한 저수를 남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국 5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금음심서에서 억울한 백성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경세우표에서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의 글에는 단순한 학문을 넘어선 삶의 체험과 고통의 무게가 배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세월이 있었기에 다산의 글은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울려 퍼집니다. 다산은 형제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이 남긴 형제 자매는 늙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은 혈육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형제의 삶을 지켜보며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유배 생활을 견디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무리 가까워도 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 가까운 혈육도 각자의 삶에 짓눌려 결국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늙어서 좋은 친구는 책뿐이다. 다산에게 책은 단순히 글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의 긴 밤을 함께 건너준 벗이었고 슬픔에 잠긴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였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길을 열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 어둠이 걷히는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외로운 방 안 등잔불 아래에서 활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옛 성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고, 맹자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글귀 하나하나가 멀리 떨어진 형제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책은 늘 그의 곁을 지켜주는 벗이었던 것입니다.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형제와 친구는 소중하지만 그들마저도 결국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양은 떠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쌓은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은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남아 나를 지켜줍니다. 그는 그래서 더 집요하게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원고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다져온 내 마음이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친구도 소중하고 형제도 귀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쌓아온 습관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노년에 접어들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전화 한 통 건네올 사람도 줄어들고 문을 두드려줄 벗도 하나둘 떠납니다. 그러나 책은 늘 제자리에 있고 내가 갖고 온 마음의 평화는 언제나 나를 감싸줍니다.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좋은 친구는 책뿐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독서를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완성. 결국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식탁을 함께 둘러앉고 형제 자매와도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풍경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회사 일에 치여서 혹은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뛰놀고 청년 시절에는 서로 의지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건강, 각자의 자녀, 각자의 노후 준비로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추석 명절에 큰 집에 모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어릴 적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해외에 살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명절 모임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현실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세월은 우리를 조금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 말은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형제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늙어갈수록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몇몇 친구,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형제 자매는 늙으면 쓸모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혈육의 정을 부정하는 차가운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형제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관계마저도 인간의 조건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형제와 친구가 줄어들수록 나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내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남들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며 서운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도 마음을 단단히 세우며 오늘 하루를 스스로 빛내고 계십니까? 정약용의 말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형제 자매는 결국 멀어지니 나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형제와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름밤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겨울밤 한 이불 덮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기억. 그 시절은 평생을 두고도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만으로는 우리의 노년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형제 자매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외로운 유배지에서 바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혈육이 있어도 고통의 길은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요.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 채워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늙어간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스승이라는 것이지요.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형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내 삶을 새롭게 채워가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한마디, 형제 자매는 늙으면 쓸모없다. 처음 들으면 차갑고 냉정하게 들립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말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히려 따뜻한 조언이 숨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말라는 것.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요? 형제와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하루하루를 온전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의 벗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떤 지혜로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책을 통해 그것을 채웠습니다. 책은 그의 고독한 시간을 친구가 되어 메워주었고 그의 사색을 깊게 만들어 인생의 산맥 같은 저작들을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작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아닌 내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노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형제도, 자녀도, 친구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 누구도 나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책과 지혜,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는 힘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